그 형사가 당신 좋은 일 하니까 당신 그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검찰에도 올려버리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죄로 이거는 구속 적부심을 받아야 되는데 구속된데 경찰 패스니까 뭐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 목걸이도 다 끊어주고 그러더니 그 경찰이 그러면은 그 구속은 안 당하게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속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대로 쓰래. 썼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그 절도 미수죄도 지하철 들어가다 어떤 여자가 그 백이 있어서 자크를 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양심이 꺼리켜서 열려고 했다가 닫았다. 5cm가 열렸어. 그 내 앞에 있는 여자가 그걸 쓰려는 거 안 쓰면 당신 그 저기 당한대. 그 구속당한대. 내일 내가 구속당한대. 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절대 밑으로 300만 원 벌고 차라리 쓰지 않고 그거 가지고 버티든가. 근데 또 이제 저도 겁나는 게 경찰을 때리니까 이게 특수 공무집행죄가 되거든요. 그것도 그 구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디서 근데 절대 미수. 이게 그럼 내가 절대 미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여자가 진술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가방에 5cm 열렸어요. 내 앞에 탄 여자가. 내가 막 차 달려가면서 세게 탔거든요. 그 지하철 뭐 사람이 많으니까. 예. 사장님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걸 열었다는 거.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남의 백을 뭐하라 그러냐고요. 근데 이 여자가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경찰 둘이 내가 달려가니까 쫓아왔어요. 자기네들이 여는 걸 봤다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내에 있어서는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변호는 법정에 가면 다 안 통해요. 경찰이 눈이 증거예요. 또 여자가 열렸다고 하는 그 여자의 진술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는 그 교인이 있었어요. 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술 먹는 걸 좋아했어요. 술 먹는 걸 좋아하다가 한 사람이 끌고 왔어. 끌고 와서 이 어떤 아줌마 그 사우나 그 찜질방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60대 아줌마예요. 찜질방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죠. 주인. 네.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하다가 찜질방 끝에서 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 서로 이제 끝과 끝에서 잤어요. 자, 근데 여자가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강간을 하려고 했었다. 이 사람 강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했었다. 그리고 여자가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진술밖에 없어요. 근데 또 뭐냐면 그 아줌마랑 친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끄집어내려고 했겠죠. 이 강간하는 거 이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 나도 들었고 나도 봤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명이 그러면 그 진술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될게요? 법정에 왔어요.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2년 살았어 2년. 2년. 왜 2년 살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이제 모텔을 했는데 장애인이 이제 막 쳐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장애인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딴 데 옮겼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또 이게? 또 성추행이에요. 여자 장애인이 왜 또 장애인을 데려가 여기 왜 안아가지고 유방을 만지면서 샀냐? 또 여자 장애인이 유방을 만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빼도 막 그런 것들 빼도. 사실 확인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저도 성추행 한번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지하철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성남교회관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사람이 따라오는 경찰이 그랬더니 당시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가자는 그 경찰에 그때만 해도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겁이 났죠. 그 다음날 내가 핀란드를 또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계속 저는 우겼어요. 그 여자 어딨냐? 여자 뭐 없대. 딴 데서 조사받는데. 그럼 여자도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사인을 하래. 내가 뭐 여자 하지도 않는데 왜 사인을 하냐? 성추행 성는데 무슨 뭐라고 사인이냐?
당신 만약에 이게 사인 안 하면 끝까지 밤새도록 조사하고 그 다음날 당신 핀란드 그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그것도 못 간다는 거예요. 겁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내가 오늘 나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수사차 그냥 이거 조사하는 거니까 당신 이렇게 뭐 기소하거나 처리 안 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인을 하래요. 성추행을 했다고. 어떤 모르거나 그럴 줄 알고 사인을 했어요. 1년 있다가 우리 집에 이게 날아왔어요. 성추행했다고. 6시 50분경 3호선을 타고 어떤 그 여자한테 성으로 비비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가만히 보니까 저는 2호선을 타고 왔는데 그 공소장이 3호선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2호선을 탄 걸 입증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전화할 때마다 사진을 탁탁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임명재 목사가 신도림역에 사니까 근데 2호선 타고 있고 또 8호선 타고 잠실에서 2호선 갈아타는 걸 다 입증을 해줬어요. 사진 다 찍었어요. 그때마다 누구랑 통화한 거, 핀란드랑 통화한 거 다 찍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왔어요. 판사가 그 여자 봤냐고 묻더라고요. 난 여자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그 여자 이제 그 증언 따로 세웠는데 본 적 없는데 여자가 저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럼 왜 고발을 했냐? 경찰이 사진 찍은 게 있다고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여자는 타냐? 여자는 3호선 탔다고 그랬어요. 저는 2호선 탄다는 걸 다 입증을 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될게요? 판사가 성추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 여자가 잘생겼나 성추행할 만한 예쁜 여자인가 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오히려 여자가 나한테 걸어야 되는데 내가 걸었다고. 너 그건 나와봐라. 내 얼굴이나 좀 보자. 그래서 내가 걸었더니 이게 여자는 안 나왔어. 제가 기각이 됐어요. 자, 그럼 그냥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없지. 경찰도 사진이 있었는데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저 사진도 없지. 여자 나 본 적도 없지. 나도 여자 본 적도 없지. 여자 3호선 탔지. 난 2호선 탔지. 알리바이가 형성이 안 돼. 근데도 판사는 성추행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국선 변호사가 있으면 물지 않거든요. 69만 원을 나한테 물으라고 그랬죠. 이광호 판사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광호라고. 하여튼 이게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 전부 다 보면 교회 현장이나 교회 현장 가서도 지금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동남로 했군요. 거기서 CBS 기자가 한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성추행 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수만 피했는데 무슨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재수없으면 또 성추행 당했다고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걸어다니는 정부자입니다, 내가. 네. 교회 사건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화가 나서 제가 강원대학교 법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법철학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법현실주의 미국에 있었는데 법현실주의가 뭐냐면은 1920년, 30년도 판사가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게 판사들이 판단하면은 사실관계 플러스 법이거든요. 규칙, 사실관계가 있고 때린 사람이 있고 때리면 여기에 형법의 몇 제 몇 항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너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관계 플러스 규칙이 법원의 판단인데 법현실주의 뭐냐면 사실관계보다도 판사의 성향, 또 사회적인 여건, 또 여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법현실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그때 당시 있었죠. 자, 우리나라 보세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이 유지됐더라면 이 사람은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졸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팩트도 있었겠지만은 자,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이 있을 때는 무죄.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도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행적들이 다 나와서 유죄. 그러면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됐을 때는 왜 그러면 무죄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장전 사건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막 잡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민청학령 사태도 그때는 다 사람 다 죽였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무죄 처리도 하고 또 간첩 혐의 받은 사람들도 이제 무죄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법 현실주의거든요. 법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원래 저거잖아요. 법이 삼수에다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평평하게 간다, 평전하게 간다가 이제 법인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프루타스푸스 침대처럼 다리가 길면은 자르고 짧으면 길게끔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사랑의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기각될 수 있는. 왜냐하면 교단에서는 하자 없다. 교단에서 오정현 목사는 전혀 하자 없다. 교단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판례 같았으면은 판결 같았으면은 이거는 교단의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교단이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기각을 시키죠. 근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론이 되고 막 그냥 오정현 목사가 엄청난 범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막 대법원이 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뭐 교회 또 땅 문제 때문에 저명한 거, 사용하는 것 때문에 또 개성적 문제제기 하고 있죠. 한교총 사건도 마찬가지죠. 내라는 평화나무나 이런 데서 막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부각시키고 또 물건도 또 있으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막 해나가는 거죠. 근데 보면 정광욱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실체가 별로 없어. 네, 실체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자, 안희정 사건 이렇게 보면은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는 유죄. 제가 지난번에 법원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10개가 이제 전부 다 병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집행유예 받았어요. 한 건만 저기 내드려도 이제 감옥에 사는 거예요. 하도 이제 명예훼손이 많으니까. 특히 주로 이제 싸우는 거래요. 이제 이단 간별사들, 최상경이, 진용식이, 탁지일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게 걔한테 이단 간별사들은 고소 고발 꾼들이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다 겹쳤어요. 근데 제 위증 사건이 3개 걸렸어요. 하나 입증을 했어요. 2개는 입증했어. 자, 마지막 이것도 다 통장 다 들이댔어요. 근데 2개는 무죄, 하나는 유죄. 내가 유죄도 누구한테 내가 5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차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법정에서 너 100만 원 받지 않았냐 해서 난 받은 적 없다 1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위증이에요. 왜? 그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진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원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그 가면은 그냥 사소한 걸로 내가 얽힐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뭘 주장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모든 판단은 판사의 자유신중주의. 자유신중주의가 뭐냐면 이게 어떻든 증거 자료다. 이거 보면 이 책에 이거 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건 우리의 얘기야. 우리가 말하는 건 증거가 없어. 이것이 일단은 판사의 손에 놓이는 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안 할지는 판사들이 알겠어요. 자유신중주의가 쉽게 얘기하면은 판사가 자유롭게 주어진 사실 갖고서 증거력이 있는지 없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판사의 주관성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우리의 우리의 주관성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주관적이 되는 거죠. 판사가 객관적이 되고 사실이 되고 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사들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너희들이 판단에 달라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변호사를 사면 그나마 변호사들이 이거를 이제 잘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호사의 승소율이 40%가 넘지 못해요. 거의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들 스트레스 받죠. 대부분이 안 될 사건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폭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폭행을 했냐 안 했냐, 난 안 했다. 나는 의미가 없어. 내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제가 어떤 사람 이제 종이를 탁 쳤어요. 그런데 CCTV도 없어. 그 사람이 진술만 있고 병원에 가면 또 2주 3주 진단을 그냥 끌어줘. 얘기만 하면 또 진단 끌어. 진단 받았다. 이 사람 진술이 맞다. 내 진술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그 실체적 진실이 뭐냐? 우리는 실체적 진실 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법원에 가봐요. 전부 다 그냥 피켓이 막 하고 있잖아요. 진짜 억울한 게 있겠죠. 판사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떡하겠냐고. 사형 선고 내려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것만 그렇더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 분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죄를 폭행을 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절도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스스로 성추행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부 다 피동적이야. 내가 수동적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떡하겠어. 경찰이 붙잡아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진술해. 다 진술해드려도 내 걸 안 받아들이고 경찰 걸 받아들이고 여자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또 판사도 이거 봤을 때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 사람 말이 더 맞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더 이상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법원으로 내가 피의자로 출두하는 이상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주관적 감정이 사실로 된다니까. 우리의 그 정말 억울한 감정, 우리의 심성, 정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경찰에 간 이상 우리는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 검사한테 가요. 이제 피고로 바뀌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법에 관한 한, 사실에 관한 한 우리는 수동적 존재예요. 억울한 건 의미가 없어. 억울한 거. 그리고 억울하면 출세하든가, 억울하면 좋은 김현장이나 좋은 비싼 변호사 사든가, 그러면 이건 유전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판사한테 돈을 갖다 줘서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산 사람은 좀 유리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 못 산 사람도 불리해. 감옥에 가서 전부 다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고 절도하고 강간하고